이 작품이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그럼 이 작품은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들은 흰색과 검은색이죠. 하지만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한 가지 색이 아니란 걸 눈치채게 되죠. 작품들은 딱 잘라 흰색 혹은 검은색이라고 단언하기 힘든 여러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묘한 건 층층이, 겹겹이, 결마다 오묘한 이 작품들을 작가는 채운 게 아니라 비워낸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비워져야 남들이 거기에 와서 쉬어갈 수가 있거든. 그 비워진 데서. 그러니까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도 되는 거지. 우리 현대미술의 산파, 단색화의 거장, 박소보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젊은 시절에도 선생은 패셔너블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긍지로도 가난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때 서울역에서 노숙을 했을 만큼 가난했던 젊은 화가는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지만 그 시절 작품은 당연하게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대 중반에 박소보가 그린 이 두 작품을 통해 치열한 회화적 모색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짙은 선이 내 의해서 색들이 이렇게 포위당하고 이래는 쪽일로 가는 것이 장엄해지고 빨간색이나 흰색 같은 것을 탁 하고선 거기다가 이렇게 선을 구조적인 검정선을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누질러졌을 때 굉장히 강력한 그 제시가 오거든. 그리고 곧 20대 후반의 박소보는 비구상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들끓는 예술혼을 표출할 방법을 소재와 질감에서 찾습니다. 거칠면서도 장쾌하고 투박하면서도 잘 계산된 마티에르. 그뿐 아닙니다. 강한 액션으로 천의 조직이 드러나는 부분이 시선을 잡아끕니다. 팔레트 나이프로 짓내긴 자국, 캔버스 표면을 마찰해 갈아낸 흔적과 물감을 흩뿌린 흔적들은 소리 없는 비명이 되어 보는 이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이처럼 1958년에서 1959년 무렵 박소보의 작품들엔 격한 액션의 흔적이 뚜렷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된 박소보는 이 연작으로 크게 주목받습니다. 우리 미술사 중 앵포르멜이라 불리는 원형질 연작입니다. 앵포르멜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생겨난 미술 사조입니다. 기존의 미적, 예술적 가치들을 벗어던지고 비전통적인 재료를 통해 화면에 드러나는 마티에르로 작가의 고뇌를 담고자 한 표현적 경향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앵포르멜 운동엔 그 무렵 우리 화단의 특수성까지 반영돼 있습니다. 일본 유학파들이 포진해 있던 당시 화단에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국내 미술대학을 나온 첫 세대 작가들이 배출됐습니다. 박소보를 비롯해 그들이 주도한 미술 경향이 바로 앵포르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질 연작은 박소보 초기 작품의 절정이라 불리는 동시에 우리 현대미술의 전환점을 일궈낸 대표 작품으로도 꼽힙니다. 1960년대만 해도 홍대 연구실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홍대 바로 옆에 살고 있을 때인데도 일주일에 2번만 집에 가서 자고 밤에 촛불 켜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위 앵포르멜 시대의 검정 그림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촛불 밑에서.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원형질 연작에도 서서히 검정 이외의 색이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원형질 연작과 달라도 몹시 다른 유전질 연작이 탄생하죠. 마치 색동적 오리를 보는 것 같은 강렬한 원색의 띠를 조형적으로 배치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전후의 우울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래한 세상을 담고 싶었단 겁니다. 빠르게 근대화되어가는 도시의 모습은 기존 정서와 달리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다른 세계라고 인식하게 된 거죠. 기하학적 패턴이 등장하던 초기 유전질 연작에 이어 인체에 줄무늬 패턴을 입힌 후기 유전질 연작을 선보이던 박서보는 비슷한 시기에 몸은 없고 옷만 남은 허상 연작도 함께 작업합니다. 박서보는 허상 연작이 1960년대 말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조지 시걸의 작품에 감화받아 제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시대 인간의 모습을 구현한 작품이란 거죠. 그리고 박서보는 현란한 원형질과 허상 연작의 제작에서 벗어나 단색화, 모노크롬 회화의 대표작인 묘법 연작을 제작하게 됩니다. 과연 너는 뭐냐? 너는 누구며 너는 뭐냐?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잡식하는 거죠. 동양에 관련된 책을 어떤 것건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까지 깨달아지냐면 결국 내가 모든 걸 체념하고 비워야 한다는 것까지 깨달았는데, 그러면 그 비움의 미학이나 체념의 미학을 과연 어떤 시기로 그리면 되느냐 하는 방법론을 모르는, 미술은 결국 방법론이지 생각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론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런 걸 암만 책 봐도 어디에도 그 미술을 내 생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첫째 놈이 8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둘째 놈이 5살 터울이 3살이에요. 그 녀석이 고사리 손 가지고 주형 없을 때 있으면 혼나니까 국어 노트는 이렇게 방한지처럼 되었지 않습니까? 그 칸 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책을 넣고 한국이라고 했으면 한국을 그 안에다가 써넣으려고 그랬는데 한 칸에 히읗이 들어갔으면 아자는 옆칸에 빠지고 니은은 또 밑칸에 빠지고 그래고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나중에는 고물로 지우는데, 그러면 종이를 잘 이렇게 손을 붙들고 지워야 할 텐데 그냥 지우니까 구겨지지 않습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나 구겨지고 찢어지니까 화가 나니까 에이 하고 거기에다 빗금을 확 그때 그거면 바로 체념이 저거라구나. 어린아들의 순수한 행동에서 길을 찾은 박서보. 묘법 연작은 캔버스에 유체 물감을 칠한 뒤 연필로 무한히 반복해서 긋는 작업 방법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묘법 연작은 박서보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인 예술 의지가 뚜렷하게 반영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무채색의 평면 공간에 반복된 신체적 움직임을 얻는 작업. 사군자에서 난을 치듯 유사한 패턴의 선묘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 그래서 미국 평론가 조셉 러브는 묘법 연작을 두고 손의 여행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는 것은 작품이 그려지는 공간에 무궁무진한 확대를 의미합니다. 화면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품은 셈이죠. 나는 연필과 흰색으로 그림을 그린다. 연필과 흰색은 그림을 그리는 재료가 아니라 나를 허무는 도구이자 극기의 도구인 것이다. 내가 늘 쓰고 있는 흰색은 다른 색에 비해 가장 개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흔히들 그림을 그리기 위해 화폭에 미칠을 한다고 하지만 내 경우엔 미칠이 아니라 마당을 펼치는 행위의 일단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는 예술을 위해 산다기보다 삶을 위한 수단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그려내는 작품들은 그 삶의 거울인 셈입니다. 무수하게 단순 반복된 연필선으로 메운 화폭에는 정신적인 기운이 가득합니다. 빗발치는 연필선도 담담하게 느껴집니다. 묘법 연작의 초기 작품들은 무채색의 물감을 칠하고 마르기 전에 연필로 계속 긋는 노동 집약적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 과정에서 연필과 유성 물감이 캔버스에서 서로를 밀어내죠. 채 마르지 않은 물감은 연필에 의해 밀리고 솟아오르고, 반면 연필은 물감에 의해 미끄러집니다. 이 과정에서 드로잉은 페인팅으로 전환됩니다. 박서보의 단색화가 두툼하고 거친 질감으로 평면을 벗어나 입체감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묘법 연작은 후기에 접어들면서 중대한 전환을 맞게 됩니다. 유성 물감을 칠한 캔버스 위에 규칙적으로 그러나 리듬감 있게 그어지던 연필 자국이 사라지고, 수성 물감을 칠한 한지 표면을 도구나 손가락으로 긁은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밀려 찢어진 한지와 연필 자국을 통해 화가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들입니다. 또 흰색에 이어 서서히 검은색으로도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된 박서보의 작품들은 한층 더 완숙미와 중후함으로 빛나게 되죠. 정말 나만큼 검정 잘 쓰는 작가는 전 세계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양 애들은 그냥 까맣거든. 걔네들은 이분법적인 저길로 다색조에 대한 안띠로서 까만 거니까 까맣거나 그냥 화이트야.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게 자연하고 연관이거든. 내가 우리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불을 이렇게 짚어가지고 밥 지어주고 또 군불 떼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기가 늘 저기에서 천장이며 문 바깥에 석가래 쪽이며 검었거든. 그런데 그건 까만 게 아니라 검어스름한 거야. 그 연기에 의해서 검정이 된 건.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랬지. 그것은 이렇게 자연이기 때문에 눈 감고 손을 거기다 콕 찔르면 무한대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까맣다고 그러면 쿡 찔르면 까맣다는 개념에 그냥 부딪혀 버려요. 한지는 서양의 종이에 비해 사용하는 이의 행위를 포용하고 빨아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서보는 묘법 연작의 한지를 사용하면서 일명 지그재그 연작도 선보입니다. 흰색이나 검은색이 아닌 다양한 색이 화폭에 돌아옵니다. 그것은 하나의 회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지그재그의 칼라. 그것은 바탕색이 칼라가 있고 거머틱틱한 걸로 하거나 그렇다고 대개. 그것은 이제 그 스탠드 그라스 같은 데에서 오는 그러한 요소들을 해서 소위 팽창이나 확장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힘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 빨간 거 이렇게 바탕을 바르거나 아니면 브룰루 하거나 아니면 울트라마린 쪽 길로 또 바이올렛 계통을 섞어서 하거나 그렇게 색을 해서 바른다고. 그러면 그 위에 하는 색은 또 그거를 살려주는 쪽으로 어두운 거. 추상표현주의의 어법 같은 거지. 그것을 다 그렇게 활용하면 모든 가능성을 다 사용했다고. 한지를 사용한 묘법 연작은 또다시 변모합니다. 나무 막대기처럼 뭉툭한 막대로 밀어내면서 화폭에서 덩어리들이 사라지고 일항이 가지런한 작품들이 등장하죠. 청정한 새벽에 일어나 잘 갈아둔 바디랑처럼
새로운 묘법 연작들은 보는 이의 시선과 발길을 잡아끕니다. 빛과 시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색들. 그래서 쉽게 앞을 떠날 수 없게 하는 작품들이죠. 그런데 작품마다 뚫린 이 네모난 창은 뭘까요? 숨구멍. 답답한 정신이 숨을 쉬는 거죠. 그렇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박서보는 단순히 자연의 색을 차용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한 치유의 미술을 모색합니다. 태양빛을 이렇게 정면에서 받으면 전면이 빨개 그냥.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쪽이 햇볕을 받으면 이런 거먹틱틱하고 여기는 형광색처럼 막 찬란하다고 여기는. 하나도 바람에 의해서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자연이 위대하다. 이런 원리를 현대미술 그림에 이용을 해서 이것을 색이 그런 번뇌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겠구나. 그것이 내가 2001년 이후에 내 그림이 변화해. 20대 후반의 박서보와 60대 후반의 박서보. 그 사이엔 40여 년의 간극이 있지만 작품을 통해 치유를 꿈꾸고 구도자처럼 치열하게 예술의 길을 모색해온 모습은 꼭 같습니다. 박서보 선생님이나 이 단색파 구조가 갖고 있는 걸 보면 195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전혀 작품이 팔리지 않고 철저하게 내적인 숙성 과정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트화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196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전기묘법을 통해 비유물, 후기묘법 전반기를 통해 끝없는 자기 정화를, 21세기 이후의 후기묘법 후반기엔 전후기묘법이 추구했던 정신적 바탕 위에서 치유를 추구하고 있는 박서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그런데 전에는 의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욕이든가 탐욕, 때로는 나쁘게 얘기하면 탐욕, 의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한다고. 그런 게 다 뭐 해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편안한 얼굴이 되고, 편안한 얼굴이 되었을 때 그때 슬슬 자기가 원하는 게 성취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근데 남들이 나보고 굉장히 편안해졌대. 우리나라 추상 미술의 산 역사 박서보. 그 작품들의 역사가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 서보. 서보는 품을 서, 암흑의 보, 품는 사나이란 뜻이군요.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세상 모든 것을 예술의 이름으로 품으며 치열하게 쉼없이 예술의 길을 모색해온 구도자입니다.